유럽 제조업이 72시간 만에 멈출 수 있다는 보고서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추정치이지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와 울산, 포항을 포함한 한국 제조 벨트가 단 3일간 멈출 경우 유럽 완성차 생산은 최대 30%, 첨단 기계와 배터리, 라인은 최대 40%까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상황을 전쟁도 금융위기도 아닌 공급망 집중 리스크가 만든 새로운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가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장 지도 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의 국가,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유럽 GDP의 일부를 사실상 원격으로 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책임자는 20여 년 전 한국을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라고 평가 내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한때는 한국을 가볍게 보고 이제는 멈추면 유럽이 선다는 시뮬레이션까지 올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평가를 뒤집게 만든 결정적인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토마스 켈러입니다. 60세.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30년 넘게 유럽 자동차, 기계,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를 담당해온 산업 제조 전문가죠. 사람들은 저를 공장지도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스크린에는 붉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이 준비한 슬라이드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KOR 72. 한국 제조벨트 72시간 중단 시나리오. 슬라이드 하단에 작은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내부 시뮬레이션, 보수적 추정치라고요. 리스크 담당 이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터리, 반도체, 특수강 공급이 동시에 3일만 흔들린다고 가정하면 유럽 주요 완성차 라인 27개 중 최소 9개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평균 재고 일수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겨우 하나의 나라 때문에 유럽 공장이 3분의 1씩 선다고요? 이거 너무 과장된 시나리오 아닙니까? 제 이름이 보고서 표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굳어 있었죠. 불과 20년 전 같은 사람인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한국 제조업은 중국, 동남아로 대체 가능한 중간 생산기지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젊은 애널리스트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무님께서 예전에 작성하셨던 1998년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위치가 꽤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1998년. IMF 위기. 서울 출장. 그리고 한 공장 사무실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전무님, 나라 공장들은 우리가 하루만 멈추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슬라이드 속 숫자들이 그 말을 증명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바깥, 취리히 호수 위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짙어졌죠. 도대체 언제부터 지도가 이렇게 뒤집힌 거지? 제가 처음 한국을 교체 가능하다고 적어 넣었던 그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회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켈러 전무, 이 시나리오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방향성이라니요? 한국 없이 유럽 제조업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 투자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1998년
제가 직접 작성한 한국 리스크 분석 보고서. 그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익스포저 축소. 투자 매력도 제한적.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중국에 흡수되거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질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유럽이 멈춘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취리히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아니,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챕터 2000단어. 제 한국에 대한 편견은 어디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독일 남부의 작은 공업 도시에서 자랐죠. 철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해고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라디오 한 대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라디오를 가리키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다 아시아에서 싸게 만든다더라. 독일 사람은 머리만 쓰고 손은 다 거기로 보낸대. 어린 제 머릿속에는 그때부터 하나의 이미지가 깊게 박혔습니다. 아시아는 싸구려.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취리히의 투자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서류와 숫자 속에서 아시아는 하나의 커다란 단어로 묶여 있었죠. 대체 가능한 생산기지. 1993년 30세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밟았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회색 아파트, 굽이진 고속도로, 공장 굴뚝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수첩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기숙사 같다. 기술보다는 노동력 중심. 투자 매력도 제한적. 구로에 있는 중견전자 부품 공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공장 생산본부장 정우현. 40대 중반 전형적인 현장형 엔지니어였죠. 정우현 씨는 낮에는 공장 라인을 보여주고 저녁에는 허름한 식당에서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유럽 쪽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생산기지 정도죠. 기술은 일본이, 규모는 중국이 가져갈 겁니다. 정우현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굳어졌습니다. 그럼 전무님 나라 공장들은 우리가 하루만 멈추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세상에 공장은 많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데 세우면 되죠. 정우현 씨는 술잔을 비우며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 20년 후에도 그대로 하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지는군요.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일본처럼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시장이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중간에 끼인 작은 나라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투자 전망, 제한적. 장기 성장 가능성, 불투명. 대체 공급처, 다수 존재. 저는 이 문장들을 타이핑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환율, 부채 비율, 기술 격차, 브랜드 인지도. 모든 지표가 한국을 평범한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숫자만 봤던 겁니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보지 못했죠. 정우현 씨가 공장 라인을 설명할 때의 그 진지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엔지니어들의 지친 얼굴.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내일을 이야기하던 그 목소리들. 저는 그걸 단지 가난한 나라의 필사적인 몸부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곧 중국에게 밀려날 거라고 생각했죠. 몇 년 뒤, 1997년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눈이 오는 대신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뉴욕, 런던, 취리히의 모니터에는 원화 환율 그래프가 거의 수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저희 은행의 아시아 리스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익스포저 축소 방안.
저는 그 회의의 핵심 발표자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은 날카로웠죠. 한국 제조업은 외환에 취약하고 기술 차별화가 미흡합니다. 단순 조립 비중이 높고 브랜드 파워가 약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나라에 장기 자본을 묻을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 뒤에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그날 오후 서울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정우현 씨는 팩스를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이 보낸 투자 축소 결정문이었죠. 종이 위에는 이런 문장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 며칠 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투자가 아니라 회수를 위해서였죠. 정우현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무님,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진짜입니까?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든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우현 씨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헐벗은 언덕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였죠. 여긴 사람들 삶이 걸린 곳입니다. 아이들 학비, 공장 사람들 월급, 이 동네 식당까지 다 이 공장에 묶여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숫자와 비율, 등급과 금리만 떠올랐죠. 인간의 삶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만 보였습니다. 회사의 최종 결정은 빨랐습니다. 한국 투자 비중 대폭 축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 파티션으로 나뉜 서울 사무실들에서 형광등이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정우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나중에 한국이 다시 일어섰을 때 오늘 결정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고? 그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닌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낙관이 훗날 현실이 되고 제 보고서가 놓쳐버린 기회 목록의 첫 페이지가 될 줄은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까? 아마 몇 년 안에 대부분 꺼질 거야. 중국이 다 가져갈 테니까.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 책상 위에는 다른 표지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1위 경쟁 진입. 현대 기아, 유럽 시장 점유율 급등. LG, 프리미엄 올레드 TV로 유럽 고급 시장 공략. 일간지의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겼습니다. 원화 약세, 일시적 경쟁력이라고 적힌 메모도 꽤 있었죠. 하지만 기사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국 기업,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한국 조선소, 세계 1위 수주량 경신. 한국 철강, 프리미엄 시장 진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유럽 고객사 임원이 한 문장을 툭 던졌습니다. 이제 독일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이 발표하면 사람들이 노트북을 켭니다. 예전엔 일본이 그랬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위기 진압을 위한 출장도 대출 회수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죠. 정말 이 나라가 변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군인들, 낡은 터미널, 어두운 조명.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유리와 철로 만든 거대한 관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허브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시설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나라 맞나? 수원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작은 도시가 하나 더 세워진 듯한 풍경이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불량률 0.몇%, 수출 비중, 유럽 직배송 비중. 이건 더 이상 교체 가능한 공장이 아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현 부사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로의 작은 공장에서 소주를 따르던 그 사람이었죠. 정우현 부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켈러 전무님. 이제 누가 누구에게 기술을 설명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는군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정우현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허름한 공장의 본부장이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기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놓쳤던 걸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우현 부사장은 저를 연구동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멀리까지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원, 용인, 평택까지 이어지는 불빛들이었죠. 저 불빛들이 한국에 지난 30년입니다. 정우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제 만약 우리가 72시간 멈춘다고 가정해보면 전무님 나라의 공장들은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한때 교체 가능이라 적어 넣었던 도시의 불빛이 유럽 지도 위로 하나둘 옮겨붙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현 부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1998년 그때 전무님이 우릴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라고 하셨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들이 우리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담담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숫자였지만 그들이 본 건 미래였다는 걸요. 저는 위기를 봤지만 그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저는 리스크를 계산했지만 그들은 가능성을 만들어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봤던 회색 도시는 이제 빛나는 도시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정우현 부사장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72시간 멈추면 유럽은 얼마나 버틸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터리 공급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중 유럽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율, 한국 철강이 유럽 기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숫자를 보면 볼수록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처가 아니었죠. 유럽 제조업의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혈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불과 몇 년 뒤 진짜로 멈출 뻔한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때 누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게 될지도요. 2020년 전 세계를 흔든 감염병이 왔습니다. 하늘길이 닫히고 항만 물류가 꼬이면서 유럽 공장들의 컨베이어 벨트도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의 실적 발표에는 익숙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배터리 공급 병목, 내부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가 이름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도쿄와 타이베이, 상하이가 지도 위에 떠올랐다가 제 눈길은 자꾸만 서울과 울산, 포항,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998년 제가 작성한 한국투자 축소 보고서였죠.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 운송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럽 몇몇 전기차 업체는 한국 배터리와 부품 덕분에 겨우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료와 한국 배터리 회사 임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EU 관계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럽 현지 공장을 더 늘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한국 임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공장은 유럽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핵심 공정,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일 겁니다. 그 말은 정우현 부사장이 과거에 했던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투자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요. 지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취리히 본사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한 유럽 자동차 회사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 지도에는 공장 위치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장을 움직이는 두뇌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한국입니다. 저는 자신이 예전에 썼던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라는 표현을 떠올렸습니다. 그 단어는 이젠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문장이 돼 있었죠. 그렇다면 새롭게 써야 할 문장은 무엇일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아니면 이미 더 높은 단어가 필요할까? 팬데믹 이후 은행 내부에는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팀이었죠. 그 팀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 한국계 젊은 여성 최서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을 떠나 취리히에 정착한 30대 초반의 데이터 전문가였죠. 최서윤 애널리스트는 회의실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열어놓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입니다만 한국 제조 벨트가 72시간 동안 멈춘다고 가정했을 때 유럽 상장사 200곳의 매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여러 개의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기업 A 3일 내 재고 소진, 7일차에 생산 40% 감소 가능성. 정밀 기계 기업 B 일부 핵심 부품의 60%를 한국에서 조달. 배터리 소재 기업 C 한국 공급 찾을 시 대체 공급선 확보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최서윤 애널리스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패턴은 분명히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한국 공장이 멈추면 유럽의 마지막 공장도 멈출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이사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도 있는데 굳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의존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서윤 애널리스트는 준비해온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각 나라의 기술 집약도와 납기 신뢰도가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중국과 인도는 규모가 강점입니다. 하지만 고부가, 고신뢰 부품에서 기술, 납기,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비율은 현재 한국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한국으로 몰립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정우현 부사장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전무님, 나라 공장들은 우리가 하루만 멈추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최서윤 애널리스트에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이 숫자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서윤 애널리스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멈추지 않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거라고요. 숫자를 보면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어떤 세대의 시간과 땀이 겹쳐져 있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작성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제 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1993년 투자 매력도 제한적. 1998년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 2005년 일시적 경쟁력. 2010년 중국에 밀릴 가능성 높음. 모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왜 틀렸을까요? 데이터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는 봤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는 분석했지만 그들의 의지를 계산하지 못했죠. 저는 공장은 세웠지만 그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교체 가능한 기지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의 전환. 이번엔 숫자뿐만 아니라 제가 목격한 변화와 제 실수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오판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죠. 이사회 앞에 서 있는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장면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고 통지서를 들고 돌아온 아버지의 어깨. 구로 공장에서 소주잔을 비우며 20년 후가 궁금하다고 말하던 정우현 부사장의 눈빛. 저는 마지막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목 한국 제조업. 교체 가능한 기지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의 전환.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은행은 한국을 교체 가능한 생산기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그 평가에 동의했고 일부 표현은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그 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기계 수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기지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관절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유럽의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읽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공장을 지을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움직일 것인가를 묻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 켈러 전무께서 한국 투자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판단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그 판단은 부분적으로 오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라는 단기 리스크만 보고 그 뒤에 숨어있던 집요한 축적과 결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바꾸지 못한 것은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아시아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시선 말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한 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단순한 공급 관계를 넘어 공동 설계, 공동 투자, 리스크 공유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들 없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건 이제 비현실적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다른 지도를 그릴 차례입니다.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3년 구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흐릿한 사진 속에 젊은 정우현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의 눈빛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때 제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도 봤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니, 최소한 제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신이는 정우현 부사장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던진 질문에 이제야 답합니다. 당신들이 하루만 멈추면 우리는 아마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며칠 뒤 정우현 부사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세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마음속 깊이 어떤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가 30년 전 놓쳤던 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를 목격할 기회였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만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몇 달 뒤 취리히에 같은 회의실에서 새로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자리에 최서윤 애널리스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제목이 떠 있었죠. 글로벌 공급망 전략 2035, 한국과의 공동 설계 시나리오. 슬라이드에는 이제 더 이상 교체 가능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을 포함한 일부 핵심 파트너 없이 유럽 제조업의 안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서울의 공장, 포항의 야간 제철소, 울산의 조선소, 평택의 반도체 클린룸.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의 그래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취리히의 회의실에서 유럽의 이사들은 처음으로 그 이름들을 지도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채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은퇴한 집에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취리히 호수가 보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고요. 한국은 교체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멈추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언젠가 구로의 허름한 식당에서 소주잔을 비우며 던진 한 한국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무님, 나라 공장들은 우리가 하루만 멈추면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회의실에 없었지만 그 질문은 수십 년을 돌아보고서와 슬라이드, 시뮬레이션 속에서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가는 여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현 부사장이 저를 다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지털 시티 정문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켈러 전무님. 아니, 이제는 그냥 토마스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부사장님, 아니 우현 씨. 제가 30년 전에 못 봤던 걸 이제라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30년 전에 우릴 교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솔직히 화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요? 네. 그 말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언젠가 당신들이 우리 없이는 못 버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연구동 옥상에 올라갔을 때 멀리까지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풍경을 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놀라움이었다면 지금은 존경이었습니다. 정우현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입니다. 엔지니어, 노동자, 그들의 가족들. 30년 전 당신이 교체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철공장에서 해고당한 아버지.
아버지는 아시아를 원망했지만 사실 아시아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놓쳤던 것은 바로 이거였다고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너머에 있는 삶들, 통계 속에 숨어 있는 의지들. 정우현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토마스,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교체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술이나 공장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 불빛들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전 나는 한국을 교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체 가능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나의 편견이었다. 나는 오늘 그 편견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공장들, 아파트들, 사람들. 30년 전 제가 회색으로만 봤던 풍경이 이제는 생동감 넘치는 색깔로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빛들이 유럽을 비추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빛인지도요. 취리히로 돌아온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난 손자 막스는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막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한국은 세계가 멈추지 않도록 돌아가게 만드는 나라야. 막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기서 일하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한국이 할아버지를 가르쳐 줬단다. 무엇을요? 사람을 보는 법.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보는 법을요. 저는 막스에게 정우현 부사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의 부사장이 됐는지, 그가 어떻게 할아버지의 편견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요. 막스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갈 때는 할아버지처럼 편견을 가지고 가지 마. 배우러 가는 거야. 며칠 뒤, 저는 정우현 부사장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쓴 마지막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교육 자료로 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실수가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 교재에도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 파트너십으로 한 유럽 금융인의 30년 고백.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제 실수가 이렇게 쓸모있게 될 줄은 몰랐죠. 어느 날 취리히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젊은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틀렸습니다. 한국을 교체 가능하다고 봤죠. 하지만 교체 가능했던 건 제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세요. 데이터만 분석하지 말고 의지를 읽으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편견 없이 세계를 보고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작다고 무시한 나라가 내일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계 스위스인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30년 전 한국에서 오셨거든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분들이 만든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학생이 내게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30년 전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를 가르쳤으니까. 서울 외곽의 어느 공장 옥상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친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 멀리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계가 멈추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 같아. 그 말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최서윤 애널리스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숫자로 증명된 현실이기도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한국의 공장 불이 72시간 꺼진다면 세계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저는 30년 전에 그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헤맸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도 멈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건 위협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아름다운 증거라는 것을요. 취리히 호수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교체 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숨 쉬도록 만드는 심장 중 하나였죠.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